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는 한국 공군에 또 속았다. 2. 삼성 신임 사장은 사위했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인 항공기 KOSFS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KOSFS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KOSFS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 중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KOSFS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투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커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의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커피탑 무인 편대가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커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도전 국방기술 과제 중 하나로 커피탑 무인 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 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커피탑 무인 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급 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 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커피탑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일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단 흥연구소의 광대역 커피탑 무인기 UAV 기체구조 기술 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커피탑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커피탑 무인기를 활용한 무인 복합체계, 군짓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두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라이브 튜브 이스라엘산 하론과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 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홉은 길이 약 2.5m의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칠흑이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여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과 기술은 방위 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 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에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기존 500MD 유한 헬기를 무한과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500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500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고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과 기술 입증에 따라 UH-I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의 전투기도 무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KOSFT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 이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KOSFT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GGP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하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거나 없다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O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KOSFT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가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KOSFS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의 수학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km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IMEC에서 최초로 구현한 신기술인 BSPDM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M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M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향상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가 삼성이 실현한 기술을 주목하고 있죠.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구현한 기술인 BSPDM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해 벨기에 IMEC의 루카 반덴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M의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자를 벌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한 핀팩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3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팩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3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팩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하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할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었죠. IMEC는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에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만 현지 IT 매체에서는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의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한다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은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는 TSMC에서는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 예종 갈등의 반사이위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어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세대 미세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1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한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